재판에 이기게 해준다며 수천만 원이나 받아간 변호사가 변론은커녕 위임장조차 내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임료 외에도 판사 접대와 휴가비 명목으로도 돈을 챙겨갔는데 결국 재판에 진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미군 특수부대 작전 과정에서 도망가다 스스로 폭탄 조끼를 터뜨려 숨졌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근본가치 회복을 기치로 이슬람 모술에서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한 뒤 세력을 넓히며 각종 테러를 감행해온 지 5년 넉 달여 만입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가 주요 점령지를 잃은 데 이어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면 점조직으로 명맥을 이으며 재건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북 북부와 경북 북서 내륙에도 비가 오다가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여야 없이 공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법은 제각각이어서 당장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논의할 원내대표 회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연 2%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부진에 빠진 수출과 투자를 정부 재정으로 보강하도록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적극적 재정 투입이 민간 투자와 소비로 연결돼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YTN 단독 취재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간 변호사가 위임장조차 내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임료 말고도 판사 접대와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결국 재판에 진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당한 김모 씨는 곧장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재판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변론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며 청구한 비용도 별다른 의심 없이 건넸습니다. 수임료 외에 판사를 접대한다거나 휴가비를 챙겨준다며 가져간 돈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줘야 된대. 딱 100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편지 감정한다고 법의학에서 한다고 150만 원. 가처분 들어온 거 그거 뭐 350만 원인가 400만 원이고 집 가처분 들어온 거 350. 이런 식으로 뜯어간 게 그 3천. 장담했던 것과 달리 1심에서 패소하자 김 변호사는 추가 선임료 없이 항소심은 꼭 이겨주겠다고 김 씨를 설득했습니다. 다시 사건을 맡기긴 했지만 석연치 않은 생각에 그제야 법원에서 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던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대리인이 아예 없는 것으로 돼 있어 경위를 추궁했지만 김 변호사는 오히려 화를 내며 잡아댔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거 아닌데 왜 자꾸 그러셔? 우리 서류들도 그쪽으로 그렇게 나가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후 변호사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자 놀란 김 씨는 이곳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 잠적해버린 김 변호사 대신 부랴부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서야 김 씨는 실제 재판이 엉뚱하게 흘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재판 출석은커녕 위임장을 낸 적조차 없어 1심에서는 무변론 선고 기일까지 잡혔던 이력을 확인한 겁니다. 하나도 안 냈대요. 아무것도 안 냈대요. 내가 써준 1심에 써준 거 그것만 갖다 등록해놨대 그냥. 아우 너무 놀라서 나 이게 뭐지? 그럼 이거 뭐야? 애초부터 사기치고 온 거 아니야? 김 씨에게 받아간 증거물도 모두 제출하지 않은 탓에 1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가 업무를 태만히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수천만 원을 주고 선임한 변호사 때문에 오히려 수억 원을 잃게 된 김 씨 측은 해당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젯밤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SUV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방음벽을 들이받으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이 SUV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순식간에 방음벽까지 번집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SUV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방음벽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또 SUV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부산 하단동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김해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ESS 시설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7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북미 협상에서 물러났던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겨냥해 담화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북미 두 정상의 친분 관계로 시간을 끌며 올해를 무난히 넘기려 한다면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장 명의의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하며 대북 적대 정책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북미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 관계 덕분이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수괴인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시리아 이들립 지역에서 이뤄진 이번 작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했으며 알-바그다디는 자살 폭탄 조끼를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과 함께 이번 작전을 지켜봤으며 알-바그다디가 개처럼 그리고 겁쟁이처럼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알-바그다디에게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90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해왔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정상은 이구동성으로 IS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테러 격퇴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트위터에서 알-바그다디의 사망은 IS의 큰 타격이라면서도 테러 격퇴전의 한 단계일 뿐이라며 테러 집단을 완전히 격퇴할 때까지 연합국 파트너들과 함께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트위터에서 알-바그다디의 죽음은 테러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이지만 IS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IS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근거지까지 이른 터라 조직 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점조직으로 명맥을 이으며 재건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알-바그다디가 사망함에 따라 IS가 후계를 정하고 지도부를 재정비하더라도 예전 수준의 국제 테러 조직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점령지를 잃은 것이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2014년부터 16년까지의 경우처럼 유전지대를 장악해 테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IS는 지난 2017년 10월 미군 주도 연합군 공세로 수도 역할을 했던 시리아 라카를 잃으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IS는 현재 잔당이 이라크 서부와 시리아 동북부에서 간간히 테러를 저지르고 있지만 한때 정규전을 방불케 한 전투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IS의 상징적 인물인 알-바그다디가 사망함에 따라 사실상 조직 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IS가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점 조직으로 명맥을 이어가며 재건을 도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빈 라덴이 사망한 뒤 주춤했던 이라크와 시리아의 무장 조직이 알-바그다디라는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IS로 규합된 것처럼 구심점만 생기면 무시할 수 없는 테러 조직으로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옷깃 단단히 여미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꽤 차가운데요.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 기온 7.4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전북 북부와 경북 북서 내륙에도 비가 오다가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과 광주 19도, 부산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비가 지난 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밤사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여야 없이 공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각 당이 생각하는 해법은 제각각이라 당장 오늘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논의할 원내대표 회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비전을 듣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번 화두는 단연 공정입니다. 지난달 17일로 잡혀있던 연설 일정이 국정감사 이후인 10월 말로 밀린 이유 역시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인한 국회 파행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정의 키워드를 검찰개혁, 나아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으로 연결할 방침입니다. 또 민생과 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하방 위험에 직면한 세계 경제 어려움도 극복하고 급박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민생 법률을 하나라도 더 손보고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시간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공정 논란을 자초했다고 보고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 경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 대통령의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국정농단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 태도도 잘못됐고 번지수도 잘못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연설 이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정례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공수처. 한국당은 정권에 과도한 권력을 쥐어준다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야 3당과만 연대해서라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9일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수권 정당이 되지 못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지명한 문병호 최고위원까지 끝내 당을 떠나면서 손학규 체제는 더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문 최고위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계파 싸움만 되풀이하고 갈등하고 대립했습니다. 개혁에도 실패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작은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연연했습니다. 자강하지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힘과 지혜로 선거에서 승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원칙과 기준 없이 이리저리 휩쓸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주식 차명 투자 과정에 직접 연루됐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월쯤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가격이 주당 7,000원을 웃돌았는데 정 교수는 5,000원씩 모두 6억 원에 매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던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 교수에게 옮겨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두 번째 소환해 이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 불러 조사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WFM 측이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차액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는 간접 투자에 해당하고 WFM 주식 매입과 관련해 어떠한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최장 20일까지인 정 교수 구속 기한 안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 첫 소환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한 만큼 조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검찰 간부가 임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방에 올린 글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물이 잘 안 보이거나 기형적으로 보이면 그저 노안이 왔거니 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 실명까지 올 수 있는 3대 눈질환 중 하나일 수도 있어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데 그 벽이 하얗잖아요. 왜 이렇게 아파트 벽에 그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한 부분이. 신호등이 뿌였어요. 선명히가 안 보이고. 노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황반변성이 상당히 진행된 거였습니다. 황반변성은 노화가 주 원인으로 현재 70세 이상 4명의 1명꼴로 나타납니다. 환자는 느는데 완치는 안 되고 방치하면 2년 안에 실명할 가능성이 커서 노인 실명 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힙니다. 치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보통 주사 치료를 3년, 5년, 10년, 길게는 평생 계속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뇨합병증이 망막에 온 당뇨 망막병증도 실명 위험이 큰 질환입니다. 20년 이상 된 당뇨 환자에게서는 거의 100% 확인되는데 당뇨와 연관이 있는 만큼 혈당 조절을 잘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기랑 5단계라 치면 1, 2, 3단계에서는 특별히 양과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즉슨 말은 이제 1, 2, 3단계인 분들은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오직 그 당 관리만 잘 해도 그 진행이 이제 천천히 되거나 아니면 더 4, 5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녹내장은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 시야가 좁아지고 끝내 시력을 잃는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이나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모두 눈에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물이 특징적으로 보일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입니다. 눈에 직접 주사를 놓거나 레이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개 평생 치료로 이어지고
진행 속도를 늦출 뿐 완치가 안 됩니다.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망막과 시신경, 망막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안저검사로 3대 실명 유발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세 질환 모두 혈압, 당뇨 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그간 이해 대립으로 멀티플렉스 극장에선 볼 수 없었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의 영화가 메가박스에서 처음으로 상영됐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가 멀티플렉스 극장에 진출하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인기 배우 티모시 샬라메 주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넷플릭스의 영화 더 킹 헨리 5세. 다음 달 1일부터 유료 회원에게 공개되는데 지난 23일 메가박스가 먼저 개봉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가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상영된 것은 처음입니다. 넷플릭스는 아이리시맨, 결혼 이야기 등 다른 영화의 극장 상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영화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동안 멀티플렉스 3사는 영화의 상영 시기를 놓고 넷플릭스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보통 개봉 영화들이 2, 3주간 극장에서 상영된 뒤 VOD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넷플릭스가 극장과 동시 상영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알폰소 쿠아로 감독의 로마도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단관 극장에서 상영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메가박스 상영이 온라인과 극장의 벽을 허무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이번에 메가박스에서 개봉한 영화가 이제 반응이 좋고 또 관객들이 일정 정도 이 어떤 쇄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 롯데나 CG 같은 경우도 수익 모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와 애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며 극장과 온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유통의 지각 변동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정부가 연간 2%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부진에 빠진 수출과 투자를 정부 재정으로 보강해서 성장률 목표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경제 3분기 성적표에서 확인된 것은 수출과 투자, 소비 등 민간 부문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연간 성장률 2% 달성조차 쉽지 않다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 성장이 현재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하여튼 좀 우려하는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올해 최고 역점을 뒀지만 성장률이 회복이 안 돼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4, 4분기에 전분기 대비 0.97% 정도 이상 되면은 2%가 달성이 가능하고요. 4, 4분기까지 하여튼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총동원을 해서 2% 이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남아있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교육재정 전액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중앙재정은 78.5%가 집행된 반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은 각각 90%, 91.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정 지출이 복지보다는 보다 더 생산적인 부분과 연결돼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민간 활력을 개선하는 것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과 기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 23일 영국에서 발생한 냉동 컨테이너 집단 사망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상당수가 베트남 출신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베트남 당국과 가족들은 신원 확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에 본부를 둔 시민 네트워크인 휴먼 라이츠 스페이스의 호아 응이엠은 39명의 희생자 가운데 7명이 베트남 출신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참사 후 영국 내 베트남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기관인 비에톰에 20명 가까운 베트남인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주말 시위가 5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 시위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색깔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가는 카페나 식당까지 노란색의 민주파와 파란색의 친중파로 나뉘어 극명한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 카오룽 반도의 한 카페. 민주화 시위를 응원하는 고객들이 아침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이 카페는 시위대가 지지하는 노랑 라벨을 갖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노란색을 배경으로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지도를 보여주는 스마트폰 앱에도 노랑으로 표시됩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선호도가 분명합니다. 係因為佢係黃店，想幫助建立翻一個黃色經濟圈，幫助翻啲黃底嘅人，同埋其實佢因為啲好無理嘅理由俾啲藍絲去攻擊，覺得好差，所以我想用經濟方面幫助下佢。 노랑에 맞서는 파랑을 내건 카페와 식당도 성업 중입니다. 시위에 반대하고 경찰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중파 시민들이 찾아갑니다. 벽에도 티셔츠에도 경찰 힘내라, 홍콩 경찰 사랑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有直接影響嘅，因為你又分得咁清楚，有冇影響？我相信係黃嘅啲佢哋唔會中意我咯，係藍嘅啲佢哋湧住嚟衝嚟支持我咯。咁你 노랑이냐 파랑이냐에 따라 서로 가치관이 다르지만 시민 대다수가 약탈과 공격만큼은 배격합니다. 係啦，佢哋唔應該大肆破壞咯，一唔啱佢哋嘅嘢，佢哋就走去周圍去又私了人哋，嗰啲覺得唔啱咯，係啦。 홍콩은 5년 전 우산혁명 때도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장기화하는 시위 사태는 홍콩 시민의 일상생활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식당에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면 때때로 누가 먼저 왔는지 시비가 벌어지기도 하죠. 영국에서 안면 인식으로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정확히 포착해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 앞에선 새치기는 힘들겠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영국인들이 퇴근 뒤 일상의 피로를 푸는 공간인 펍주점. 웹카메라에 찍힌 손님들 얼굴에 순번이 매겨집니다. 주점 전면 모니터에 그 순서대로 얼굴이 뜨고 대기 시간도 표시됩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정확히 포착하는 덕분입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too shy or too small or just don't catch the attention of a bartender's eye. And yeah, for them it just brings some extra fairness. 한꺼번에 손님이 몰리면 누구를 먼저 서빙해야 할지 곤란했던 점원과 업주 측에겐 반가운 기술입니다. If they're turning round and serving, it's difficult for them to see exactly who's next. So this technology, it's been helping them be exact on who's at the bar and who's next in line to be served. 촬영된 얼굴이 미성년자로 보일 경우엔 신분증 검사도 권합니다. 또 시간당 주문과 대기 시간 등의 데이터가 쌓여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니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People just going to have a drink are going to be biometrically analysed, scanned, have their face up on a screen. It's just really quite intrusive stuff. 이 시스템 개발자는 촬영된 얼굴은 일정 시간 뒤 곧바로 지워지고 몰래 카메라도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곳곳에서 종종 벌어지는 선착순 시비에 첨단 기술 해결사가 뜨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미군 특수부대 작전 과정에서 도망가다가 스스로 폭탄 조끼를 터뜨려 숨졌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근본 가치 회복을 기치로 이라크 모술에서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한 뒤 세력을 넓히며 각종 테러를 감행해온 지 5년 넉 달여 만입니다. 하노이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물러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랜만에 나서서 미국에 시간을 끌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2달 남겨놓고 대미 대막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YTN과 리얼미터의 주간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해 45.7%를 기록하며 부정평가와의 격차를 더 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이라며 헌법 소환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한 군 법무관이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관이 잘못이 없다는 판결 후에도 군이 계속 불이익을 줬는데 이번엔 부당한 강제 전역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계급 정년이 지난 건 군복을 벗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미군 특수부대가 벌인 작전 과정에서 자폭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에 도움을 준 러시아와 시리아, 터키와 이라크에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의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Last night,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world's #1 terrorist leader to justice. Abu Bakr al-Baghdadi is dead. He was the founder and leader of ISIS.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에서 IS 지도자 알-바그다디 제거를 목표로 작전을 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가 쫓겨 도망가던 중 지하 막다른 공간에 이르자 폭탄 조끼를 터뜨려 자신과 자녀들이 함께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 사망 후 현장에서 15분 만에 DNA 검사로 그의 신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과 이번 작전을 지켜봤으며 알-바그다디가 개처럼 또 겁쟁이처럼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의 많은 동료가 작전 과정에서 사망했지만 미군에는 수색견 한 마리 이외에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작전에 도움을 준 러시아, 시리아, 터키와 이라크에 감사의 뜻도 밝혔습니다. 숨진 알-바그다디는 지난 2014년 6월 이라크 모술에서 IS 수립을 선포한 인물로 서방 정보 당국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그의 소재를 추적해 왔습니다. 알-바그다디의 영향력은 9.11 테러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알카에다의 우두머리 오사마 빈 라덴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그에 대한 현상금도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9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IS 격퇴전에 참여해온 프랑스는 IS의 보복 테러에 대비해 국내 테러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내무장관은 현지 시각 27일 전국 경찰청장들에게 특별 서한을 보내 IS의 조직원이나 동조 세력의 보복 테러 가능성을 우려된다며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이후 최근까지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벌인 테러로 250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미국의 발표와는 달리 러시아는 IS 수계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확신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탁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알-바그다디가 미국의 공습으로 제거됐다고 믿을 증거가 없으며 그런 공습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미국 항공기의 긴장 완화지대 비행과 관련해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일 경제 행보에 나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엔 의료기구 공장을 찾아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노이 결렬 이후 물러나 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오랜만에 나서서 미국에 시간을 끌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올해를 2달 남겨놓고 대미 대남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북미 협상에서 물러난 김영철 당 부위원장. 오랜만에 담화를 내고 올해 연말을 무사히 넘길 생각 말라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의 친분을 내세워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라는 겁니다. 정상 간 친분만으로는 민심을 외면할 수도 북미 관계 악화를 막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4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두 정상의 친분을 띄우며 협상의 기대감을 드러낸 데 이어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미국이 셈법 전환은커녕 대북 적대 정책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북미는 여전히 교전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복잡한 미국에서 올해 안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말 총화를 앞두고 초조감을 점점 더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딜레마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금강산 시찰을 통해 대남 압박 메시지를 던진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지난해 들러 마곡간 갔다고 훈계한 의료기구 공장을 찾아 만성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정밀도에서 아직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료기구들을 깐깐히 작동시켜보고 부족점들을 모두 퇴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올해를 2달 남기고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전현직 대미 사령탑까지 총출동해 대미 압박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정과 공존을 주제로 연설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조국 관련 논란을 거치며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반년가량 남은 20대 국회가 남은 기간이라도 공존하며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하자고 야권에 촉구할 전망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은 내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모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순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을 기준으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오래 재임하는 최장수 총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개각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아베 일본 총리와 한일 총리 회담도 가졌습니다. 상황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말씀은 약간의 변화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재작년 5월 취임한 이 총리는 28일을 기준으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장수 총리로 기록됩니다. 재임 881일로 김황식 전 총리의 기록을 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개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총리의 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 장관 인선을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고 다른 개각도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죠. 연말까지는 사퇴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총선에서 이 총리가 본인의 출마를 포함해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서 연말이나 연초에는 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늦어도 총선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6일이 개각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개각을 단행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후임 총리로는 의원 출신은 청문회 리스크가 적다는 측면에서 5선의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나 4선의 김진표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협상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뇌관이 될 거란 분석이 많은데요.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은 심상정 대표입니다. 들어보시죠.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 들으신 대로 일단 의원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의원 300명이 받는 전체 세비는 건드리지 말고 의원 정수는 330명 정도로 늘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원 정수 확대는 여야 5당 합의로 추진될 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사항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의 제안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우리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 정수는 10% 감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들으신 것처럼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는커녕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게 한국당 당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일단 공식 입장은 반대지만 복잡한 속내도 읽힙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는 물론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냥 야당과 각을 세울 수도 없을 테고요. 여기에 선거제 개편이 된다면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이 나올 텐데 달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딜레마입니다. 여당의 선택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하며 부정평가와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0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0.7%포인트 오른 45.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포인트 떨어진 50.4%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6%로 0.8%포인트 올라 40%대를 회복했고 자유한국당은 32.2%로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모두 소폭 상승했고 우리공화당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퇴근길에 대비해서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경기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1.8도, 봉화 영하 1.8도, 서울 7.4도로 예년 수준의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하늘은 맑지만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진주가 100m, 괴산이 120m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안개등을 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의 대기질 양호하겠고요.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강릉 21도, 대구와 울산 1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지난 뒤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펀드가 투자한 업체인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특히 주식 매입 당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이체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 전 장관도 투자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는 변론은커녕 위임장도 안 내고 돈만 챙겨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당한 뒤 착수금 1,0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 승소를 장담했던 변호사는 항소심 도중 잠적했고 확인 결과 1심에서 위임장조차 내지 않고 증거물도 내지 않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해당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온서적 지정위 위원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을 당한 군 법무관이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10년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나온 법원 판결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10월 군법무관 지영준 씨는 군에 내려진 불온서적 반입 금지 조치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육군 참모총장은 지휘 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안 지켰다며 이듬해 지시를 파면했습니다.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파면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부당 명령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복직한 지 씨에게 육군 참모총장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고 강제 전역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송한 지 씨는 6년여 만인 지난해 명령이 모두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엔 나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 씨가 소령 계급 정년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퇴역 명령을 내린 겁니다. 또다시 이어진 소송전. 이번에도 법원은 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 씨를 현역 지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현역 지위를 상실한 이유가 임명권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징계 등이 내려졌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지 씨와 같은 시기에 임용된 군법무관 대부분이 중령에 진급한 만큼 지 씨가 진급하지 못한 것도 위법한 처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현역 지위를 상실한 6에서 9년가량을 계급 연령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울산 양정동의 한 도로에서 15살 김모군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 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군과 동승자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명은 모두 친구 사이로 승용차는 동승자의 부모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와 리튬 배터리 모듈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 김해를 출발해서 김포로 향하는 제주항공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만 봐도 가슴이 철렁한데요. 비상탈출 가능성을 언급하는 바로 이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비상 탈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땐 우왕좌왕하시면 안 되고 모든 짐 다 버리셔야 됩니다. 최대한 앞좌석하고 밀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탈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모든 짐을 버릴 수도 있다는 안내방송에 승객들은 무척 놀랐을 텐데요. 한 탑승객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뒤에서는 아기가 좀 우는 소리가 좀 약하게 들렸었고 엄마가 좀 제지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일부 승객들은 또 기도를 하고 계셨고요. 저도 이제 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공포의 시간. 그렇게 이륙 뒤 40여 분이 지났고요. 비행기는 긴급 회항해서 김해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틀이 지난 어제 이번 긴급 회항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먼저 비상 상황에서도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잘 대응해준 승객들에게 감사하고 불편을 겪게 한 점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회항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운항 체계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수가 기존 돼지 농장에서 발견된 숫자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민통선 부근 접경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15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서만 벌써 6건입니다. 14곳이 확진된 기존 돼지 농장을 이미 앞질렀습니다. 지난 9일 이후 돼지 농장을 중심으로 한 감염은 소강 국면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독려했습니다. 국방부와 지자체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강화해 주시고 발견 즉시 주변 소독과 잔존물 처리를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부근에 방제 헬기와 광역 방제기, 군 제독차를 대대적으로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접경 지역 도로와 하천 주변 농장 진입로도 철저히 소독할 계획입니다. 또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기존 돼지 농장 발생 지역은 사육돼지가 없더라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 2회 세척과 소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도 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김천에 이어 경기 안성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만큼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이처럼 접경 지역 인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총기 포획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총기 포획이 금지됐던 완충 지역 5개 시군에서의 총기 포획을 오늘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개 시군 완충 지역은 경기도 포천과 양주, 동두천, 고양, 그리고 강원도 하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구를 위한 재정 건전성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재정 지출을 미래 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 과감한 총수요 확장 정책이 필요한 시기임을 설명하면서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부산신항 배후 부지의 집안 침하 문제를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 공사 시방서의 오류에 대해 보도합니다. 건설공사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시방서부터 허점이 있어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대 1.5m나 가라앉은 부산신항 웅동 1단계 배후 부지. 그 맞은편에서는 웅동 2단계 배후 부지 조성을 위해 연약지반 개량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부산신항 일대에서는 이처럼 물렁물렁한 연약지반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PVD 배수제를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PVD 배수제는 플라스틱 코어와 섬유 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BD 배수제를 연약 집안 속 수십 미터 깊이 지하에 타설한 뒤 집안 위에 하중을 가하면 땅속 물이 섬유 필터의 미세한 구멍을 통과해 플라스틱 코어를 타고 배출되는 원리입니다. 배수제 필터는 흙이 아닌 물을 선별해 잘 빨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방서는 배수제 필터의 성능을 검사하는 시험법과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집안 치마가 발생한 웅동 배후단지 1단계 1공구 현장의 PBD 배수제 시방서입니다. 배수제 필터에 590, 595를 각각 8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590과 595는 필터의 유효구멍 크기 측정 방식을 뜻합니다. 590은 습식 시험법으로 국제 기준인 ISO를, 595는 건식 시험법으로 미국의 ASTM 시험법을 의미합니다. 두 검사법은 검사 방식과 기준이 모두 달라 어느 하나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시방서에는 이 두 검사법을 모두 제시하며 기준도 동일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595는 120m입니다. 590은 100m입니다. 둘이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00m나 120m 둘 각각 10초 내에 들어와야 된다.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부산항만공사도 시방서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건설공사의 지침이라 할 시방서마저 엉터리니 시공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집안 치마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충남 논산시 양촌면 일대에서는 곶감 만들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다른 지역과 달리 태풍 피해가 거의 없어서 예년보다 생산량이 50% 이상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햇볕이 따사로운 양촌마을이 감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감을 깎는 아낙네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마을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양촌 곶감이 유명한 것은 바람과 햇볕, 적당한 날씨가 어우러져 품질 좋은 곶감이 나오는 덕입니다. 올해는 특히 태풍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 곶감 생산량이 예년보다 50%가량 늘 전망입니다. 날씨가 또 좋아가지고 마인도 열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요. 올해 풍작이 되어서 돈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지난해 냉해로 엄청난 피해가 났던 양촌마을에 올해는 풍작이 든 것입니다. 양촌 지역의 올해 감 작황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태풍 피해가 거의 없는 데다 생육기에 날씨가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곶감 축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선물용 곶감 판매마저 위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판촉 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강경 젓갈축제, 연산 대추축제가 취소돼서 지역 특산물 판로에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촌 곶감과 함께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해 시에서는 온라인 등 다각적인 홍보를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양촌마을. 주요 소득원인 곶감 제조와 판매에 온 주민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산불 진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지 시각 27일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 전체적으로 주민 20만 명에 대한 대피령도 내려졌고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회사인 퍼시픽가스 앤드 일렉트릭은 36개 카운티 230만 명이 사는 거주지에 대해 예방적 강제 단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23일 시작된 이번 산불은 3만 에이커를 덮쳤으며 이 과정에서 구조물 79개가 불에 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 전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이번 회의는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반환점을 지나는 시점에 열리는 것으로 집권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중국 당 지도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두 이슈 관련 문책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건국 70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하는 등 대외적으로 성과를 과시하려 했지만 당일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장하나가 연장 3번째 홀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재미교포 데니엘 강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공동 9위로 대회를 마감하면서 남은 대회와 관계없이 LPGA 올해의 선수상 수상을 확정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4라운드. 초대 챔프 자리는 국내파 장하나와 재미교포 데니엘 강, 92년생 동갑내기 친구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데니엘 강의 3타 차로 뒤지던 장하나는 13번 홀부터 징검다리 버디를 잡아내더니 17번 홀에서 마침내 공동 선두에 올라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3번의 연장도 극적인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장 첫 홀 5m 파퍼팅을 성공해 승부를 연장 2번째 홀로 몰고 간 장하나는 2번째 홀에서는 데니엘 강의 버디 퍼팅이 홀컵을 돌아 나오는 행운도 따랐습니다. 장하나는 결국 3번째 연장에서 세컨샷을 홀 1.5m에 붙인 뒤 버디 퍼팅을 성공하면서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년 전 LPGA 생활을 접고 국내에 복귀한 장하나는 이로써 LPGA 통산 5승과 함께 올 시즌 국내 투어 상금 순위에서도 최혜진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I miss you guys, and then I hope to play the LPGA, but I'm just first thinking of my mom and my dad, and then it's very important as I'm thinking of the family, so. 아버지의 고향 부산 팬들의 응원 속에 2주 연속 우승 도전에 나섰던 데니엘 강은 8언더파의 코스 레코드까지 작성했지만 장하나의 무서운 추격에 아쉽게 우승 트로피를 내줬습니다. 양희영이 단독 3위, 고진영이 공동 9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고진영은 남은 세계 대회와 관계없이 박인비와 박성현, 유서연에 이어 한국 선수 4번째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 수상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선수는 올 시즌 LPGA 투어 14승을 합작해 역대 최다승 15승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꼴찌팀 제주를 상대로 행운의 무승부를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경남은 1대2로 뒤진 후반 33분 제주 수비수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성남은 상주를 1대0으로 물리치고 자력으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홈 개막전에서 KB손해보험에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우리카드는 1, 2세트를 먼저 내줬지만 펠리페와 나경복이 46점을 합작하며 맹활약한 데 힘입어 이후 3세트를 내리따내면서 극적으로 역전승했습니다. 여자 경기에서는 러츠가 25점을 올린 GS칼텍스가 도로공사를 꺾고 2연승과 함께 선두에 올랐습니다. GS칼텍스는 러츠 외에도 강소휘가 19점, 이소영이 14점으로 공격을 이끌어 도로공사를 3대1로 이겼습니다. 쾌차항했던 주말이 지나고 오늘은 오후부터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경기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1.9도, 제천 영하 0.6도, 서울도 7.4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은 맑지만 안개도 짙게 끼었습니다. 진주의 가시거리가 100m, 괴산이 120m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안개등을 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 전국의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높지만 남부지방은 2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7.6도, 대구 4.2도, 안동 3.8도, 울산 6.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강릉 21도, 광주와 대구, 울산 1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지난 뒤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화이텐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